첫 번째 이야기. 혼자라는 거짓말, 상처받은 날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며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것인가를 글을 쓰며 절실하게 깨달았다. 나를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어린 시절 장면들을 오래도록 잊지 못하는 동안 내가 사랑받고 행복했으며 지지받으며 성장해갔던 추억들은 사그라들었던 것이다. 작은 소녀는 분명 즐거웠다. 마음껏 뛰어놀며 자유로울 때가 따뜻한 품 안에서 편안히 잠든 날이 있었다. 기억하는 어둠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이 나를 살아있게 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타고난 예민함과 불안감, 고립될 수밖에 없는 성격과 상황이 아픔과 상처를 더 깊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혼자라는 거짓말 속에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위해를 당하며 소녀는 우울했고 무기력했고 자신이 싫었으며 아무도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거라 확신했다. 그 외로움과 슬픔, 상처받아 주눅들고 자신감을 잃어가던 소녀 혜선이 이야기를 이곳에 담는다. 들장미 소녀. 어느 계절 하루 중 어떤 시간이었을까? 방문 앞에 엎드린 채 공책을 펼쳐 빨간색 크레용을 집어들었다. 꽃잎에 꽃잎을 더하고 더했다. 줄기와 이파리를 그려 초록으로 채우니 선명한 장미꽃 한 송이가 공책 한 바닥을 가득 채웠다. 난 들장미 소녀야. 혜선이는 속으로 말했다. 줄곧 그 마음으로 그렇게 어여쁜 꽃을 피웠던 거다. 만화 영화 주인공 들장미 소녀 캔디처럼 자신도 외로운 한 송이 들장미 같았다. 캔디는 고아였지만 혜선이는 부모님과 할머니, 언니와 남동생, 여동생이 있었다. 7 식구가 복닥복닥 함께 살았다. 작은 방 3칸에 딸린 작은 마당에 아주 떫은 감이 열렸다가 홍시가 되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장독 뒤편에 서 있는 집이었다. 대문 옆 좁은 틈에는 대추나무가 가느나란 가지를 들이우며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었다. 자기가 싼 똥을 날름날름 먹는 개들이 늘 마당 한 구석을 차지하고 제비와 참새도 흔하게 지붕과 전깃줄을 오가는데 그 아래로 염소, 돼지, 소, 닭들도 함께 살았더랬다. 언제나 부산스러웠던 집에서 혜선이만큼은 조용했다. 아기 때부터 잘 울지도 않았고 텔레비전 앞에 눕혀만 놓아도 화면을 보며 혼자 잘 놀았다고 한다. 혜선이가 갑자기 검정 크레용을 집어들더니 장미꽃 위에 덧칠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들장미 소녀라고 생각한 걸 누가 알기라도 하면 어쩌지?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까맣게 칠을 하긴 했는데 장미가 잘 가려지지 않는다. 누군가 이 그림을 보기나 했을까? 엄마 아빠 오시는 날. 햇살이 집 마당을 가득 채우고 혜선이는 뜰 위에 쪼그리고 앉았다. 대야 속의 물을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손으로 물을 살살 휘젓다가 두 손에 물을 담아 올려 얼굴을 적신다. 아, 심심해. 시계도 달력도 볼 줄 모른다. 글자를 읽을 줄도 모르지만 아이가 읽을 만한 그림책 하나 없고 소꿉놀이 장난감 하나 없는 집에서 혜선이는 무얼 하며 지냈을까? 순하고 말썽 없는 아이는 할머니께 맡겨두고 언니와 동생들만 데리고 부모님은 근무지 발령을 따라 멀리에 가 계셨다. 온 골목과 논밭, 개천을 다니느라 사계절 내내 피부가 까무잡잡했던 언니와 달리 혜선이는 시골 아이답지 않게 뽀얀 아이였다. 무심한 할머니 곁에 있어도
무탈하게 지낼만 했기에 사남매 엄마의 바쁜 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혼자 남겨진 거다. 엄마다! 아침부터 엄마를 기다리던 혜선이는 대문 밖으로 뛰어나와 길이 아닌 논을 가로질러 달렸다. 벽 우루터기가 줄 맞춰 서 있는 논바닥으로 찬바람이 불어와 동상에 걸려 빨갛게 상처난 손가락들을 스쳐 지나간다. 얌전한 아이가 겨우 내내 뭘 하며 지냈길래 손이 그 모양이었는지 이날 혜선이 엄마는 상처난 손가락을 보긴 했을까? 약을 발라주었을까? 차가운 손을 꼭 잡아주었을까? 혜선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을까?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는 보았을까? 두 눈을 바라보아 주었을까? 보고 싶었다고 꼭 안아주었을까? 선자는 넷째 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아빠를 향해 마당을 쭈루루 달려나가 안긴다던 선자는 과수원집 선희 언니의 막내 여동생, 아빠의 사랑을 받는 귀엽고 작은 넷째, 딸 중에 가장 예쁘다는 셋째 딸이었다. 유독 여자아이들이 많은 혜선이네 마을에서 가장 어린 혜선이와 1살 차의 소꿉놀이 친구였다. 어느 스산한 봄날 큰 길을 걸어 교회로 가던 길이었다. 윗마을부터 논 주변에 길게 이어지다 큰 길 아래를 통과해 지나가는 농수로 터널 옆을 지날 때였다. 터널 안으로 소용돌이쳐 들어가는 삼킬 듯한 샌 물살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물을 신기함과 두려움으로 쳐다보았던 곳이다. 동네 어른들 몇몇이 서 계신 가운데 엄마를 발견했다. 엄마는 벌건 눈시울로 연신 눈물을 닦아내셨고 어른들의 모습은 슬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채 흑백 사진처럼 어두웠다. 5살 귀엽고 예쁘던 선자는 도대체 어떻게 그 샌 물길 죽음의 터널로 빨려 들어간 걸까? 누군가 빠뜨렸을 거라는 흉흉한 얘기가 들렸지만 그럴 리가. 길을 가다 어디라도 작은 무덤이 보일 때면 거기가 선자가 묻힌 곳일까 싶었다. 선자 아빠가 계속 술만 마신다고들 했다. 그러다 선자 아빠가 술을 많이 마셔서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러다 남은 선자의 가족들은 6가족이 함께 거닐던 집과 과수원을 남겨둔 채 멀리 떠났다. 혜선이는 이따금 꿈속에서 발 아래 깊이를 알 수 없는 물 위에 서 있곤 했다. 어두운 물 위에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이 풀렸다. 캄캄한 물이 미지의 심연처럼 무섭고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불편한 어부바. 7살이 되어 유치원이라는 곳에 다니게 되었다. 논두렁을 걸어 10분 거리에 있던 국민학교 병설 유치원이었다. 그 길을 혼자 오가던 혜선이의 조용한 유치원 생활의 기억은 어느 남자아이와 어색하게 손을 잡고 선생님을 따라 어디론가 가던 날,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며 쉬었던 시간, 납작하고 부드러운 서로 연결해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교구, 석탄난로가 중앙에 있는 교실에서 빨간 잠바를 입고 올렸던 유치원 졸업식과 그날 공작새장 앞에서 엄마와 찍은 기념사진. 그리고 또 한 가지, 소풍날의 불편한 어부바다. 어떤 언덕이었을까? 오르기 좋은 산이었을 수도 있다. 잎이 얼마 달리지 않은 나무들이 보인다. 경사가 완만한 내리막길 즈음에서 함께 걷던 엄마가 혜선이 앞에 등을 보이며 앉으셨다. 엄마가 업어줄게. 당시 혜선이는
한 번씩 오른쪽 대퇴부 관절이 빠지곤 했는데 그런 날은 걸을 수도 일어설 수도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나니 그런 상태였다. 곧바로 아빠 자전거 뒷자리에 실려 접고론에 갔다. 혜선이는 무릎을 세운 채로 누워있고 접골사 아저씨가 오른다리를 잡아 대퇴골을 끼워 맞춰주었다. 보통은 무섭기도 아프기도 해서 아이들이 울기 마련인데 이 아이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잘 있는다며 그 아저씨도 아빠도 기특해 하셨다. 엄마는 유치원 소풍날 다리가 약한 혜선이에게 등을 내밀어 주셨던 거다. 이렇게 큰 내가 엄마한테 업혀도 될까? 무거워서 엄마가 힘들 텐데. 혜선이는 엄마의 어부바가 반갑기보다 어색했다. 엄마가 힘들까 걱정스러웠다. 엄마의 등은 7살이나 먹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혜선이 할매. 검정 도르코 칼로 두텁게 깎아낸 연필 끝에 침을 발라 한 글자를 쓰시고는 또 침을 바르고 한자 더 쓰신다. 반듯하고 진하게 써진 이름들이 공책 이곳 저곳에 보인다. 김후남. 할머니 이름과 혜선이와 혜선이의 언니, 동생들의 이름들이다. 오늘도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한자씩 소리내어 읽으며 그 이름들을 찬찬히 써가신다. 유일하게 읽고 쓸 수 있던 글자들을. 할머니는 작은 갈색 병에 든 기름을 쪽진 머리 위로 발라 찬빗으로 곱게 빗어내리고 비녀를 꽂으셨다. 얼마 되지 않은 머리숱 아래로는 손바닥 크기만큼 넓게 퍼진 화상 자국이 있었다. 상처를 볼 때마다 할머니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싶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화상 자국에 대해 여쭤보지도 할머니로부터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 혜선이와 언니 혜영이는 작은 문을 열면 부엌 아궁이가 보이는 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텔레비전도 보고 잠도 잤다. 손가락 구멍이 두어 개쯤 뚫린 창호지 문 앞에 뚜껑 없는 스테인리스 요강을 두었고 그 곁이 혜선이의 자리였다. 빨간 고무대야에 납작하고 길쭉한 나무 판자를 걸쳐 그 위로 콩나물 시루를 얹어 방 한쪽 구석에 두었는데 밤새 언니의 발길질에 콩나물 시루가 두어 번 넘어졌다. 얌전히 잠자는 혜선이가 요강 옆자리인 게 누구라도 안심이었다. 어느 아침 부스스 눈을 뜨는데 할머니가 화가 난 채로 혜선이를 나무라신다. 욕설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런 아침, 그런 낮, 그런 밤이면 영문 모를 그 말들에 가슴이 콕콕 아렸다. 가위 어디 치웠노? 나 몰라. 오늘은 가위가 문제다. 할머니가 바느질할 때 주로 쓰시던 가위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커다랗고 무거웠던 가위는 불구스름한 미닫이 장롱 속 어딘가가 제자리였다. 네가 안 치웠으면 가위가 어디 갔노? 할머니는 이런 식이었다. 찾는 물건이 보이지 않으면 바로 누군가를 의심하셨다. 엄마가 동네 사람들과 만나 무슨 얘기라도 하면 할머니는 그걸 항상 당신의 흉을 보는 거라 여기셨다. 집에 무언가가 망가지기라도 하면 이웃사람 아무개가 한 짓이라며 찾아가 화를 내셨다. 그래서 할머니는 자주 화가 나고 속상하고 예민하셨고 외로우셨다. 할머니는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묶여 자꾸만 자신을 찌르고 고립시키셨던 거다. 혜선이 할매는 구수한 옛 이야기도 포근한 품도 시원한 웃음도 잔잔한 미소도 유머도 손녀에게 줄 수 없었다. 누가 혜선이가 당신을 닮았다면 그리 좋아하시면서도
그 마음을 예쁘게 전해주지 못하셨다. 달걀 귀신. 달걀 귀신. 까짓것 더러운 변소에나 사는 우스운 귀신이 뭐가 무서워? 왜 마음에도 없는 이런 말을 내뱉었는지 혜선이는 후회했다. 무슨 귀신이든 무섭지 않은 귀신이 없는데 말이다. 눈, 코, 입이 없고 얼굴이 허연 달걀 귀신이 화장실에서 빨강 휴지 줄까 파랑 휴지 줄까를 묻는 그 귀신인 줄 착각하고 그런 말을 했더랬다. 달걀 귀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으니 그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 이제 화장실 가는 일이 더 무서워졌다. 혜선이는 무서운 것들이 많았다. 가족들이 늘 빼먹지 않고 보았던 드라마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 요괴, 도깨비, 불려우는 혜선이의 세상에서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한 존재들이었다. 특히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하는 천년 먹은 불려우는 정말 무시무시했다. 공중회전을 몇 번 한 뒤 한복을 입은 어여쁜 여인으로 둔갑했던 여우가 먹잇감 앞에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니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 장면은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불을 끈 깜깜한 밤이면 선명하게 떠오르곤 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창백한 얼굴로 입술에 새빨간 피를 흘리는 귀신이 화면을 꽉 채우는 순간 잽싸게 손으로 눈을 가리며 고개를 돌리지만 0.1초밖에 보지 않았던 귀신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영 지워지지 않았다. 언젠가 동네 무덤 근처에서 도깨비불을 보았다는 언니의 이야기가 밤길을 걸을 때마다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도시로 이사를 온 후 화장실의 형편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재래식 화장실인 건 마찬가지였다. 큰 볼일에 뒤처리는 화장지 4칸이 가장 적당한 양이었지만 4라는 숫자는 불길했고 피해야만 했다. 3칸은 좀 부족하고 어쩔 수 없이 5칸씩 접어 쓰느라 화장지를 낭비했더랬다. 엄마가 집에 안 계시던 어느 여름밤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마당에 천년 먹은 불려우가 해골 바가지를 들고 웃으며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게 아닌가? 이불을 덮어쓰고 한참 동안 침을 꼴딱꼴딱 삼키다 밤을 지새울 뻔했다. 욕실 욕조에 있었던 불규칙적인 문양 중 하나가 꼭 괴물의 눈처럼 보여 혜선이는 절대 그쪽으로 시선을 두지 않았다. 눈을 감고 세수를 하다 눈을 뜨는 순간 귀신과 눈이 마주치면 어떡하나 싶어 눈을 뜨지 못했다. 어쩌다 답답함을 참을 수 없어 눈을 뜨게 될 때의 그 조마조마함이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 미닫이 방문이 힘차게 열리더니 아빠의 모습이 보였다. 아기 이름은 두영이다. 전날 밤 아픈 배를 감싸며 외출복을 입고 집을 나서시던 엄마가 남동생을 낳으셨다는 소식을 그의 이름과 함께 전해주셨다. 꽃샘 추위가 가시지 않은 3월의 어느 날이었다. 그 무렵 혜선이는 아빠가 직접 지으신 꼬들꼬들한 밥을 처음으로 먹었더랬다. 유일하게 병원에서 태어났던 막내 동생은 눈이 얼마나 크고 얼굴은 또 얼마나 뽀얀지 아기 왕자님 같았다. 혜선이는 우리 집 아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라며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다. 아기가 낮잠을 자는 동안 파리들이 얼굴에 앉아 똥을 싼다. 그러고 나면 아기 얼굴은 없던 점이 생겨나곤 했다. 보행기라는 물건도 처음 보았다. 모유가 모자라 함께 먹었던 분유를 한 번씩 가루째로 먹으면
과자와는 색다르게 달고 고소한 별미였다. 하얀 가루약을 담은 숟가락에 엄마 젖을 짜고는 아기에게 먹이시는 것도, 울면서 그것을 뱉어내는 아기도 보았다. 아기는 방문 앞 문지방을 잡고 일어서다 바깥들 시멘트 바닥으로 쿵 머리부터 떨어지곤 했다. 막내가 태어나 혜선이 가족은 이제 8이다. 엄마는 아주 더 바빠지셨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또 한 명의 동생을 낳으셨다. 혜선이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어쩔 줄 몰라 한숨을 깊게 쉬다가 눈이 번쩍 뜨였다. 꿈이다. 가슴이 쓸어내렸다. 그러나 몇 주 뒤 엄마는 진짜 동생을 낳으셨다. 이번엔 꿈이 아니야. 혜선이는 무거워진 마음으로 끙끙대다 또 잠이 깨었다. 혜선이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동생이 정말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혜선이는 그 시절 그런 꿈도 꾸었다. 빨래하는 엄마. 탱자나무 가지가 빽빽한 좁은 내리막 아래로 작은 여자아이가 미끄러져 구른다. 혜선이는 잘 넘어졌다. 어딘가 걸려서도 넘어지고 그냥도 넘어졌다. 발을 헛디디며 하필 뜰 가장자리 부분에 무릎을 갈았고 잘 굳어가고 있던 커다란 피딱지가 통째로 뜯겨나갔다. 굵은 피가 다리를 타고 흘러내린다. 반대쪽 무릎을 또 다친 게 아니라 그 와중에 다행이었을까? 마침 간지럽던 딱지가 시원하게 뜯겨나갔으니 오히려 잘 된 건가? 하지만 너무 아프다. 탱자나무 길에서 넘어진 그날도 무릎에 피가 제법 흘러내렸다. 부엌과 이어지던 방문 앞 섬돌에 앉아 혜선이는 엉엉 울었다. 하얀 종이를 찢어 피를 닦아내고 엄마를 향해 그날만큼은 간절한 울음을 쏟아내었다. 엄마는 바로 앞 수도가에서 말없이 빨래를 하신다. 울음소리가 엄마 귀에 닿고 또 닿았을 텐데 엄마의 시선은 빨래 옷가지들만 향할 뿐. 집에는 아까진기라 불렀던 요오드 용액과 상처에 부으면 부글부글 거품이 나던 소독약이 있었다. 그렇게 잘 넘어지고 무릎이 많이 깨졌는데 엄마는 아까진기 한 번을 발라주지 않으셨다. 호호하고 아픔을 덜어주는 따뜻한 숨도 한 번 불어주지 못하셨다. 섬돌에 앉은 아이는 내내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기억 깊은 곳, 햇살이 환히 비쳐오던 수도가 섬돌에서 소녀는 울고 또 울었다. 빨래하는 엄마. 혜선이는 온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누운 3살 어린 남동생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빠가 말씀하신다. 동생 좀 잘 보지. 야단이 아니란 걸 알았지만 혜선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엉엉 울었다. 그 소리에 잠든 동생이 깼을까? 일어나 앉더니 뱃속 음식을 다 토해냈다. 교회로 가는 길은 논두렁 사이를 걷는 지름길과 자동차가 다니는 제법 넓은 비포장도로로 가는 길, 이렇게 2가지였다. 6살 난 남동생 세영이가 오후 예배를 마치고 혼자 비포장도로를 걸어 집으로 오는 길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 딸 2을 낳고 만났던 엄마의 첫째 아들 세영이는 태어날 때부터 약하고 병치레가 잦았다. 심장 판막증에 심장에 구멍도 있다고 들었다. 선천성 심장병이었다. 중이염 치료를 위해 읍내병원을 자주 오고 갔지만 재발을 거듭하며 한쪽 고막이 다 녹아내렸다. 병원에 갈 때마다 세영이는 엄마를 졸라 장난감을 하나씩 사왔지만 다음 병원 진료 전까지
돌로 부수던지 손으로 망가뜨리든지 무슨 장난감이든 나만 하질 않았다. 누나들의 이름도 다른 많은 말들도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했다. 신기하게도 무슨 단어인지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세영이 바로 아래 어린 여동생 유선이가 제일 잘 알아듣곤 했다. 그날 세영이는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자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운전자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사고를 당한 게 분명했다. 방을 나와서 보니 부엌 맞은편 수도가에서 엄마가 커다란 고무대야에 있는 옷가지들을 헹구신다. 마침 엄마는 꾹 깨물고 있던 입술 사이로 더 이상 참지 못한 울음을 터뜨리신다. 혜선이는 슬픔과 아픔에 빨래처럼 흠뻑 젖어버린 엄마를 보았다. 슬픈 엄마, 아픈 엄마의 모습은 혜선이의 가슴 속으로 젖어들어 오래도록 머물렀다. 모기장 안에서 무언가를 잘 조르지 않은 혜선이가 그날만은 엄마에게 고집을 부렸다. 그렇게 해서 혜선이는 중간방, 모기장 안, 좋아하는 손님 곁에서 잘 수 있었다. 그날이 바로 그저 사람을 좋아하던 순수한 마음이 시들어 버리기 시작한 날이었다. 혜선이는 기분 좋게 잠에 골아 떨어졌다가 이내 잠이 깨었다. 슬며시 깊숙이 다가오는 그의 손 때문이었다. 처음 겪는 일이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와 그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건 분명했다. 그의 묵직한 무게가 주는 답답함이 몸에서 마음까지 퍼져갔다. 그에게 혜선이 집은 한 동네 외삼촌 집이었다. 이따금 한 지붕 아래 머무는 날이면 그가 혜선이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한다. 혜선이는 정말 따라가고 싶지 않다. 하지만 싫다고 말하지 못했다. 따라갈 이유도 없거니와 거부할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줄에 묶인 듯 그에게 이끌려 갈 때마다 또다시 숨막히는 순간들이 찾아왔다. 그의 집을 방문했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나오는 혜선이를 그가 빤히 쳐다보며 소리 없이 웃는다. 수치스러웠다. 수치라는 단어를 알기도 전이었다. 싫다고 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버티지도 벌떡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도 없었던 혜선이는 이미 힘을 잃은 아이였다. 무기력과 수치스러움이라는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상의 초대장을 받아들고는 자신도 모르게 그곳으로 깊숙이 끌려가고 있었다. 선인장 가시. 여름이면 마당에 있던 이동식 마루에 온 가족이 앉아 식사를 하곤 했다. 둘러앉아 밥을 먹긴 좁은 방보다 훨씬 넓고 편했다. 여름 배추 작은 이파리와 참기름을 곁들인 된장 양념을 밥에 넣어 쓱쓱 비벼 먹던 나무 냄새가 그윽한 마루였다. 마루를 마당 뒤쪽으로 옮겨야 했던 날이었다. 혜선이는 부모님을 도와 두 손으로 마루 아래를 힘껏 받들고 옆으로 종종 걸음을 걷다 그만 중심을 잃어버렸다. 아야! 바닥을 짚어야 할 손이 그만 옆에 놓인 선인장의 빳빳하고 빽빽한 가시를 짚고 말았다. 왼 손바닥에 가시가 수두룩이 박혔다. 깊숙이 박힌 가시는 혼자 힘으로 뺄 수가 없다. 따갑다. 속상하다. 하지만 아무도 혜선이 손바닥의 안부가 궁금하지 않은 모양이다. 그 무더웠던 계절 덕분이었을까? 시간이 지날 대로 지나서였을까? 가시 박힌 자리들이 아주 잘 골맞다. 노란 구름이 차오르며
가시가 속속 잘도 빠져나왔다.